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이고요. 눈이 제법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역사에서는 1월 넷째 주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죠. 날 이렇게 추운데 뜨끈한 매생이 요리 어떻습니까? 매생이 요리 오늘 제안해 드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근길 정말 혼났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은 보시는 것처럼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반짝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이 눈은 언제까지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추위 대신에 눈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강수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서울과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만큼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9.1도, 대구는 영하 10.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0도, 광주는 3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내려갈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막대기 엽기 살인 대법원 행.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2021년 12월 3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스포츠센터의 대표가 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70cm의 봉을 몸에 찔러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장기가 파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써 이제 1심, 2심이 끝났고, 그런데 이 상고심 요청을 한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에. 네.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했던 사건. 네.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요. 네, 심신미약으로 감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자, 이 술을 마시고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CCTV가 다 달려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거 온정신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때 약물을 이제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심에서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약물에 의해서 공격성이 발현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 범행이 끔찍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고인의 유가족이 얼마나 큰 비통 속에 살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상당히 중형인 징역 25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자, 2심에 갔어요. 2심에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끔찍한 살인을 그 약물 복용하고 만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죽어갔겠는가. 그것을 감안하면 감형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역 25년이 유지됐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네,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 A씨의 법적인 판결, 이제 최종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SNS를 달군 한파 경험담. 어제 뭐 SNS에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설명절 연휴 다 끝났고요. 네. 허탈한데 이제 첫 출근길인데
최강 한파. 뭐 서울만 해도 영하 18도, 그랬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6도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출근길이. 이해는 돼요. 어제 해시태그에 가장 많은 그 낱말이 뭐였냐면 직장인 학대. 이런 날 출근하라는 건 직장인 학대예요.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점심시간에 지금 밥이 문제냐. 들숨 날숨을 쉴 때마다 호흡기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집에 보내주세요.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외근시키는 회사. 이건 진짜 직장인 학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또 하나 해시태그는 이제 사무실 온도라는 게 많았어요.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보통 직접 히터를 켜는 사무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난방이 안 돼 있는데 첫 출근한 직원 얼마나 추웠겠어요. 현재 사무실 온도는 영상 0.2도. 그럼 이게 실외와 다를 게 뭡니까? 그래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죠. 네, 여러 최강 가지 한파로 인해서 경험담들이 네. 쏟아졌습니다. 예. 직장인들의 우픈 상황, 네.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을 네. 우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생활 곳곳에서 이 한파로 인한 해프닝들이 있었죠. 이런 겁니다. 지금 세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헹굼에서 멈췄어요. 네. 에? 이거 날씨 때문인가요? 세탁기가 돌아가다가 멈추잖아요, 가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다시 돌아갔나, 정상적으로. 혹시 고장이 나나 궁금하긴 한데, 날씨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공동주택의 주차가 앞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빼주셔야 나가는데, 옆집 차량이 앞에 있는데, 5분째 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그럴 수 뒤에, 있어. 뒤에 있는 저는 지각했습니다. 네, 그럴 뭐 수 이런 있어. 것들, 네네. 뭐 이런 이제 등등등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전기차 요즘 많잖아요. 네. 전기차는 추우면 배터리 소진이 빠른 데다가 네. 히터를 키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달릴수록 주행거리가 아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가슴이 쫄깃쫄깃해요. 그렇구나. 네. 예, 전기차에 또 경험담이 많이 나와서 예. 어제 한파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진짜 저 차 시동 안 걸렸다는 사연 많이 들었어요. 많았죠. 많죠. 저 이렇게 끝나고 방송 끝나고 갈 때 라디오를 듣는데 네. 그 라디오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패널이 네. 스튜디오에 못 갔다. 시동이 저 안 걸려서. 시동이 안 걸려요. 이렇게 아이고. 전화로 연결하고 막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파라든지 뭐 이런 네. 사고에 대한 많았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많았다고 그러고. 아이고. 근데 오늘은 또 눈 때문에 또 그런 네. 사연이 또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자, 이거 비혼 친구의 청구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제 30대 말 40대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5명 친구 중에 4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만 지금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결혼한 친구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자기 40살 여행을 떠난다고 이 여행 비용, 돈을 보태달라고 한다. 이 사실은 좀 약간은 조롱, 좀 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친구들이 결혼할 때마다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오. 이 축의금을 다 냈고요. 예. 또 이제 자녀가 출산하고 이제 돌잔치가 있으면 예. 또 선물도 보내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젠 내가 40살이 돼서 기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나만 비혼이지 않니? 그럼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네. 인당 10만 원씩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들은 친구는 깬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견이 그러게. 갑론을박합니다. 네, 비혼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논쟁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저는 50을 줬고 10을 달라 했으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때요? 다수는 그럴 사람을 나무라는 게 많아요. 아. 뭐가 깨냐? 30만 원, 50만 원 받아 예. 먹었잖냐? 네. 10만 원 정도 요구하는데 네. 더 보태주고 잘 다녀오라 그러겠다. 네. 친구라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그럴 수 있다. 지금 세태가 바뀌었다. 네. 기업에서도 이 비혼 선언하면 축의금에 해당하는 또 이제 결혼 휴가에 해당하는 예. 주잖아요. 올해부터. 음. 그런데 뭐 이런 정도 친구 사이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걸 왜 뭐라 그러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또 반론도 있어요. 네. 결국은 이거는 뭐 이 특별한 여행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 여행이지 않느냐. 친구들한테 돈 달라 그러면 좀 욕먹을 수 있지. 이런 얘기도 했고 특별한 날 뭐 장례식이면 주지 않았겠느냐.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부 이제 이 비혼이라고 여행비 달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줘라 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사회적으로 비혼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기업에서도 비혼자와 기혼자의 어떤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아, 이게 또 대인 관계에서. 이런 게 있군요.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기입니다. 카랑카랑. 네. 자,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죠. 1월 넷째 주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몇 년도로 먼저 가볼까요? 오? 네, 1135년 음력 1월 4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월 25일이 음력 1월 4일인데요. 네. 1100년대 12세기로 갑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네. 12세기에 고려에 반란 큰 게 3개가 있었어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신정변, 무신정변, 네. 고려 말에 네, 네. 그거 그렇죠. 기억나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하셨군요. 네, 그 무신정변보다 조금 앞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있습니다.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 이야기인데요. 1135년 음력 1월 4일 묘청이 서경, 지금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네. 고려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뻔한 대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묘청은 평양 출신의 승려였어요. 평소 평양 출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도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인으로 추앙받고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 7년 전에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서경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개경이 200년 이상 수도였거든요. 갑자기 수도를 옮기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랐겠죠. 네. 아니, 근데 왜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한 겁니까? 네, 이 주장의 근거가 다름 아니라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개경은 이미 왕업이 쇠했다. 서경에 왕기가 서려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옮깁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이 인종이거든요. 인종이 이 말을 듣기 2년 전에 실제로 그 큰일 한 번 있었습니다. 개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궁궐이 불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인종의 나이가 불과 18살 때의 일이었어요. 18살 때 이자겸의 난이 있었는데 네, 이자겸은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난을 일으켰을까요? 이 족보가 좀 복잡한데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장인이에요. 또 이상한 일인데. 이런 스토리 나왔죠. 자, 이렇게 되는 외할아버지면서 거예요. 장인이에요? 네. 자, 이자겸이 인종의 아버지가 예종이거든요. 예종한테 딸을 들여가지고 왕비를 만들어서 왕의 장인이 돼요. 이 장인으로서 권력을 엄청나게 행사합니다. 그런데 사위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외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손자의 장인이 생기면 권력이 옮겨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획기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장인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셋째 딸을 인종의 부인으로. 아하. 좀 부족한가? 넷째 딸 하나를 더 인종의 부인으로 해가지고 두 딸을 모두 외손자의 부인으로 삼아서 두 겹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고려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야, 2대에 걸쳐서 왕에게 딸을 시집 보냈으니 그 권력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장인 정신이네요. 네. 네. 장인 정신. 네, 그것도 두 겹 장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인종이 이걸 참지를 못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장인은 왜 그래 이러면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니까 제거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친위 부대를 동원해서 이자겸을 치는데 객기였어요. 실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인종이
사로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어허. 이때 또 양측의 군대가 교전을 하면서 궁궐이 불타고 막 이러거든요. 네. 자, 이 위기 속에서 인종이 이자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구워 삶아서 이자겸을 죽이면 내가 너를 잘해줄게. 이래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척준경도 몰아내서 겨우 왕권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이 20살 청년 왕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틈을 묘청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덕이다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우리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이러고 나선 거죠. 아니 근데 요즘에도 왜 이사할 때 보면은 풍수지리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묘청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인종이 받아들이나요, 그거를? 네, 왕은 혹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은데 이게 개경의 지덕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서경으로 가서 새로운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땅의 기운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옮기기로 하고 엄동설안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서경에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원성이 하늘을 찔렀겠지만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좋은 땅을 찾아갈 거야 하면서 신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서경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 뭔가 오색 구름 같은 게 막 이렇게 찬란한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 위에 막 오색 구름 같은 이런 빛이 이걸 보고 묘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강 속에 사는 용이 침을 뱉은 겁니다. 이거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서경은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과연 수도가 될 만한 곳입니다. 막 이러면서 서경을 막 지켜 올린 거죠. 이렇게 자연에서까지 신호를 보내니 뭐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겠네요. 그런데 묘청의 꼼수였어요. 묘청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떡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강물 속에다가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기름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이제 이렇게 오색 기운이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막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마침 평소에 기름 좀 만지는 사람이 저거 나 많이 보던 건데 저 물속에 뭐 있을 거야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떡을 찾아내요. 아이고. 네, 그 바람에 이 만든 이 기적이 탄로가 나는 거죠. 꼼수가 드러나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묘청은 왜 이렇게 서경전도에 열을 올렸을까요? 네, 자기 고향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200년 동안 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던 이 권력을 자기들이 이제 바꿔 가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천도를 하고 이제 막 이런 일이 탄로가 나고 하는데 운도 없었어요. 자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서경으로 가면 좋은 일만 있다면서 왜 그래요 하면서 묘청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왕이 의심한다는 낌새를 딱 챈 개경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묘청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요망한 사람들이고 이 주장하는 것도 다 괴상망측한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인종의 마음이 점점 더 기울죠. 안 가는 쪽으로. 자, 그러니까 묘청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할까요? 그래도 포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권력의 욕심을 한번 가지면 절대 포기 안 하죠. 맞아요. 다 됐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데 개경에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금방 묘청 군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왕에게 선물 하나를 들고 와요. 자, 뭐였을까요? 전투를 이제 좀 끝내자는 의미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상징을 주지 않을까요? 묘청에 목을 들고 옵니다. 어머나. 네, 반란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 지휘관이었던 묘청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반대하는 서경 사람들은 또 계속 반란을 이어가서 1년 동안 이 서경과 개경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개경의 군사 1만 명이 동원이 돼서 서경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묘청난은 한 달 만에 끝이 나는데요. 이게 성공했더라면 고려 역사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풍수만 믿고 대책 없이 반란을 일으킨 묘청한테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자겸의 난도 그렇고 묘청의 난도 그렇고 다 그 안에서 제거하고 막 또 지들끼리 그랬네. 그런 거죠. 참, 이게 되풀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년도로 갈까요? 1887년 1월 28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87년 1월 28일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 최대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파리의 에펠탑이 착공된 날입니다. 그래요? 네,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웠는데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어떤 기술력, 이걸 보여줄 생각으로 이 커다란 철탑을 만든 겁니다. 높이가 320m에 달하고요. 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건축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렇게 쇠로 높은 건물을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래서 신건축 시대를 선언한 작품입니다. 네. 그야말로 에펠탑은 파리의 명물, 네. 전 세계인들이 찾아드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게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그럼요. 전에 없던 걸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술의 도시, 혁명의 도시, 여기에 산업화의 상징물을 세운다. 이게 좀 지금 생각해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네. 게다가 저거 안전할까?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공포심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반대를 해요. 자, 그 예술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에펠탑에 간 사람. 에펠탑을 싫어하는데 매일 거길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만이 에펠탑이 안 보인다. 어머. 네. 좀 그러네. 네.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네. 모파상이라는 소설가예요. 네. 왜 목걸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가짜 목걸이 잃어버렸다가 네. 그거 되찾아주느라고 네. 평생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 네. 이런 좀 웃픈 이야기를 아. 많이 쓰는데 모파상의 요 이야기도 좀 웃픈 구석이 야. 있죠. 네, 요즘은 에펠탑을 보고 나서 흉물스럽다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죠. 그 당시에는 완성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러면 지을 반대도 많았지만 일단 만들기로 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만드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650만 프랑 정도가 들겠다 싶었는데 이걸 지원해 준 것은 불과 150만 프랑이었어요. 500만 프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펠이 모험을 해요. 내 돈으로 하겠다. 내 돈을 채워서 만들 테니 향후 20년 동안 에펠탑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그러면 나한테 달라. 이런 조건을 걸고 개인적으로도 모험을 한 겁니다. 에펠은 25개월 만에 25달 만에 에펠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만국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두고 에펠탑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금방 자기가 들인 그 500만 프랑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뭐 보람이 있었겠네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죠? 자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에펠탑이 1차 세계대전에 군사용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높잖아요. 높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전을 이렇게 받아내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독일군이 이제 파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독일군의 그 무전 내용을 에펠탑에서 먼저 알아내요. 전방에 있는 프랑스 군이 알아내지를 않고 에펠탑에서 알아내가지고 이걸 프랑스 군에게 전달해서 미리 막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에펠탑이 독일군의 프랑스 공격을 막아낸 최고의 공헌자가 됩니다. 근데 에펠탑이 최초에는 한 20년 사용을 하고 해체하겠다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 이후에는 쓰임새가 많으니까 해체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20년 뒤에는 아니 이걸 왜 없애?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를 가는 사람은 누구나 보게 되는 명물로 남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어딜 가도 혹시 보이죠.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네, 이 에펠탑 가면은 뭔가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 센느강에 가면은 유람선 타면 들리는 음악인데 샹젤리제 그거 나와요? 샹젤리제 바바바비 뒤에 이제 오솔레 슬라플리 바바바비 요 가사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 샹젤리제만 전세계들이 크게 부르고 뒤에는 다들 딱 보면서 허밍이죠, 허밍. 네. 그게 우리나라가 쌍시오 발음 좋아하거든. 네. 이거 화가 나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철규 씨 그 가사 하니까 파리에 갈 자격이 있어요. 지금도 연간 한 1,000만 명 정도가 에펠탑을 가고요. 연간 수입이 무려 619조 원. 네, 엄청나죠. 아유, 철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죠. 몇 년도로 갑니까? 1971년 1월 25일 네.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1월 25일은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날입니다.
우간다가 어딨냐면요. 지난주에 소말리아 얘기 있잖아요. 네. 소말리아 옆이 케냐, 그 옆이 우간다입니다.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어서 처칠 수상이 열대 정원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 우간다를 아프리카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데 아민은 정말 최악의 독재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인데 네, 네.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까? 그때 육군참모 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아주 참혹한 공포 정치가 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일단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냐면 30만 명 죽였다, 50만 명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간다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로도 몇 번 봤었는데 참 이 반대자를 갖다 이렇게 다 죽이는 공포 정치를 했으니까 아예 뭐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겠어요. 그러면 많이도 죽였지만 또 잔인하게도 죽였어요. 이 사람 그 군인하기 전에 권투 선수였어요.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주먹이 셀 거 아니에요. 우간다의 중앙은행 총재, 국립대학 총장, 외무부 장관, 대법원장, 성공회 대주교 다 어디 싸우게 생겼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때려서 죽였어요. 와,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학살한 사람의 시체를 빅토리아 호수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악어가 사냥할 필요가 없어서 게을러졌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오늘은 저 엽기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자기 아내를 죽여서 토막 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와, 이게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진짜 엽기적인 독재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도 잘 돌봤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아민의 독재 기간 동안에 우간다 경제는 그야말로 파산 상태가 됩니다. 자기 꿈에서 신이 아프리카를 흑인의 나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들을 축출하고 특히 아시아계 여기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축출하고 또 인도양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거기 이제 경제 활동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또 내쫓고 그 재산 몰수하고 그 바람에 인도 사람들한테 고용되어 있던 우간다 사람 5만 명이 실직을 하고 우간다 사람들의 수입이 이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불과 1년 만에 우간다가 파산 상태가 됩니다. 야, 이렇게 최악의 정치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의 반응, 그 다른 나라와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아프리카에는요.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돕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아프리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 우월주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75년에는 아프리카 통일기구라는 게 있는데 그 의장으로 추대까지 됩니다. 그 회의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하는데 이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4명의 백인이 가마를 짊어지고 양산을 씌우고 그리고 아민이 거기에 타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인 노예가 흑인 지도자의 가마를 받쳐든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회의장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악랄한 독재 정치 이건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됩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참지를 못하죠. 처음에는 이웃나라로 자꾸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1979년에 이웃나라 탄자니아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망명한 우간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민을 축출을 합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받았어야 될 것 받아야죠. 같은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네. 5명의 부인 또 50명에 달하는 자식들과 함께 중동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80세를 일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잔혹한 독재자의 말로가 편안한 여생이었다니 그러네. 씁쓸한 일입니다. 뭔가 네. 죄값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사우디를 왜 받아준 겁니까? 나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안타깝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1970년 1월 26일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전국 쥐잡기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민의 쥐에 좀 그런데 쥐를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미키마우스도 있고 햄스터도 쥐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960년대까지도 쥐잡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군 단위로 됐었어요. 이거를 전국으로 통일해가지고 한 번에 쥐를 박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쥐가 많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쥐가 쌀을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염병 옮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멸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쥐를 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정말 쥐 많았어요. 그리고 천장에 그렇게 밤에 누워있으면 삭삭삭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제가 네. 80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아파트에 쥐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아파트에 쥐가요? 네. 네, 아파트 쥐는 이제 청소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천장에서 막 쥐들이 맞아요. 뛰어다녔어요. 이야.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농림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쥐 수는 9천만 마리. 이야. 인구 3천만 명이었는데 쥐가 9천만이니까 네. 한 명당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쥐가 먹는 식량이 연간 240만 성, 우리 생산량의 8%를 쥐가 먹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죠? 네.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봄, 가을마다 매일 이제 쥐잡기 표 만들고 포스터 그리고 네. 또 쥐꼬리 맞아요. 모아서 네. 학교 갖고 가고 네. 이런 거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쥐가 생각보다 영리하단 말이죠. 금방 숨고 빠르고. 근데 어떻게 이걸 잡는 거죠? 사람은 쥐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의 운명이 달라져요. 고양이는 정말 쥐 없어지면 영웅 대접을 받고요. 개들은 마당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은 꼭 쥐약을 먹고 죽는 개가 많았어요. 아, 맞아. 저도 어릴 때 네. 저를 반기던 그 개가 몇 마리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유. 그 슬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쥐는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쥐약을 전국 각 모든 집에다가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놓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진 회색 가루로 호당 20g 한 봉씩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쥐약을 놓을 때는 먼저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서 먹이가 없도록 하고 투약 3일 전부터 약을 섞지 않은 먹이를 약 놓을 자리에 조금씩 놓아서 쥐가 의심 없이 먹도록 합니다. 야, 쥐잡기의 진심이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쥐를 잡았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이 운동에? 성공을 거두죠. 20일 만인 2월 19일 날 농림부가 발표하는데 모두 4,154만 마리를 잡았다. 와. 그래서 갖고 온 꼬리수를 센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달에 2차 운동에서는 3,200마리를 잡고 다음에 3차 운동에서 4,728만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근데 땅에 묻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마 원칙대로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획기적인 그 용도가 있었어요. 쥐를 가지고 모피를 만든 겁니다. 모피 모피요? 코트. 예. 그래서 모피 코트 하나 만드는데 쥐가 540마리가 필요했다고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네. 이 쥐 가죽이 그 당시에 코리안 밍크라고 불리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로 수출까지. 그래요? 네. 야, 저걸로 이제 저 코트를 만들었으면 아마 쥐가 많이 살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쥐잡기가 언제 사라지게 된 겁니까? 이제 도시화가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이렇게 열심히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쥐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이거 다 교수님하고 제가 잡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쥐 없는 세상에서.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춥죠. 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진짜 겨울인데 어디 다녀온 데는 있습니까? 이번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좀 쉬는 편이에요. 예, 아니 저는 얼마 전 주말 이용해서 인제군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빙어 낚시도 해보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 30cm 이상 언 이 빙판을 탁 걸어가는데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빙어튀기 너무 맛있었고. 제대로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 아우, 제대로 즐겼습니다. 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는지 영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강원도 인제로 떠나볼까요?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죠. 황홀한 풍경 그리고 겨울의 빅 재미가 숨어있는 곳 바로 강원도 인제입니다. 겨울이 오고 이곳 소양호가 꽁꽁 얼면 강원도 인제의 멋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어떤 멋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강원도 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넓은 호수가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빙판 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29일까지 이어질 인제 빙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 군수님.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군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소양강 가 계시다고 그래서. 아니, 왜 강에 올라가 계세요? 여기 강이에요. 글쎄요, 여기 소양강 상류라면서요? 그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이렇게 넓은데. 몇천 명 들어가도 문제 없어. 이거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오, 진짜. 이거 30cm도 더 어렵네. 네, 두껍게 어렵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빙어 축제가. 그렇죠. 아, 네, 이곳에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이건 천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빙어 낚시할 때 이 얼음 두께가 크니까 이거 구멍을 뚫러서 예. 그걸 통해서 그렇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렇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오, 야, 와, 금방 뚫리네. 아니, 이게 완전 빙수네, 빙수. 아니, 근데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요? 여기가 원래 수영댐 상류여서 와, 참 수질이 깨끗합니다. 진짜 물 맑다. 네, 어? 예, 아우 잘 얼었네요, 어른요. 이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됩니다. 어.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이걸 드셨어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인제의 소양호는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원 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매우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살아요. 이게 이게 수심이 깊은데 예. 수경도 한 15m, 20m 정도에서 이게 삽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자연산 여기서 사는 빙어를 우리가 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식하고 그러진 않고요. 이건 자연생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럼 예, 빙어가? 많습니다. 실제로 좀 잡히는 게 확인돼야들 많이 오실 테니까 네. 빙어 낚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제 빙어 축제에서는 전통 방식의 견지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견지 낚시는 미끼를 꿰은 낚싯줄을 얼레에 감아서 물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빙어를 잡을 수 있답니다. 오오오오오. 보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도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원래 낚시 좋아하세요? 저 이제 낚시는 예전엔 좀 좋아했는데 군수대군 못하겠더라고요. 바쁘셔서? 네, 낚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시죠? 네. 저 뭐 온 것 같아요, 교수님. 입질이 와요? 저 뭐 온 것 같아요. 네. 아유, 없네. 없네. 어디 갔어? 놓치셨어요. 야, 놓쳤어요. 아유. 온 줄 알았는데. 야, 잡혔다. 왔다. 저는 놓쳤는데 최상기 군수의 낚싯대에는 빙어가 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요. 네. 여러 마리 물릴 때도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저 낚시 바늘이 몇 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빙어를 한두 마리씩 낚아 올릴 때마다 시름도 하나 둘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와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찌보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 재미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서 직접 먹기도 합니다. 축제장 내에는 따로 푸드코트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직접 잡은 빙어를 튀겨주기도 하고 또 인제의 다양한 로컬 푸드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낚시꾼들은 갓 잡은 빙어를 통째로 먹기도 한다는군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원래. 좀 무서워. 무서워요? 예.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봤습니다. 고소하긴 하네요. 소양강 위에 딱 앉아서 빙어 잡아 한 입 먹고 이게 이 맛인데요. 그럼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 자연에 대자연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인들하고 같이 와도 좋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와도 아주 즐거운 이렇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그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인제 빙어 축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얼음판에 나가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몸도 좀 녹이고 쉬어서 또 얼음판에 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곳에 먹거리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노는 곳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추울 때 여기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몸도 녹이고 먹을거리도 좀 먹고. 그럼요. 네, 빙어 잡은 거 여기서 조리하고. 조리도 하고. 다용도 공간이네. 그럼요. 여기서만 놀아도 인제 빙어 축제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인제군에서는 축제장에 나올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군요. 이번 빙어 축제에 낼 음식들 여기서 시연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축제 일정이 잡히면 매번 이렇게 시연회를 연다고 그럽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축제 음식에 대한 인제군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침 보면서 얘기 나누죠. 그래요. 교수님은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어요? 많이 잡숴보세요. 저는 잘 먹습니다. 이거는 저도 먹어봤어요. 네, 튀김요. 빙어 튀김. 네. 이 튀김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튀기시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삼중어를 얹어서 바로 한숨 죽이고 바로 튀깁니다. 그러면 맛있다. 싱싱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죠. 고소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침. 빙어 무침. 축제장에서 제공하는 빙어는 모두 자연산이라서 이렇게 통째로 무쳐서 먹으면 연한 육질과 아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채하고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 그대로 통이니까. 이것도 산 거거든요. 네. 실제로 한번 먹으면서 맛을 볼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네. 이건 뭐죠? 도리뱅. 도리뱅뱅이요. 빙어 도리뱅뱅. 이거 다 맛있겠다. 튀긴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뱅뱅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맛있네. 시연을 해야 하는데 빙어 요리 다 맛있더라고요. 빙어는 요즘이 제철인 거예요? 예, 제철이에요. 겨울에. 12월 달부터 1월 그 2달이 제철이에요. 수박내가 나요. 빙어가 먹어보면은. 그래서 그게 제철이라고 해요. 투명해 갖고요. 이렇게 보면은 뼈가 다 비쳐요. 그래서 공어라고도 해요. 빙어를. 겨울철 빙어는 먹이를 먹지 않아서 몸속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그래서 더 깨끗하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지역민들도 즐겨 먹는 겨울철 별미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 입맛에도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오래 사셨어요? 이제 토백이지요, 여기가요. 나무 잘하시고. 네. 이곳에서 울고 웃으며 한 세월을 다 보냈다는 두 사람.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이슈들은 다 꿰고 있는 터줏대감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그녀들을 웃게 하는 건 이번에 열리는 인제 빙어 축제입니다. 이게 3년 만에 또 다시 하는 거라 기대가 되시겠어요. 60년대 스노빌리지라고 이렇게 옛날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다 만들어 놨습니다. 60년대 스노빌리지요? 네네. 스노빌리지는 눈 오는 마을인데 눈 마을이에요? 네. 인공적으로 이제 눈을 싸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옛날 모습을 재현하니까.
거기 가면 옛날 옷도 입어볼 수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입던 옷들, 교복 뭐 이런 거. 군복도 입어볼 수 있어요. 1960년대 강원도 산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구조물이 마치 산속에 위치한 민속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인제 빙어 축제장에는 다양한 행사와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썰매 또 얼음썰매는 물론이고 빙판과 설원을 달릴 수 있는 아르고까지 광활한 얼음과 눈밭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올 겨울 이곳에서 유쾌한 추억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호를 다 둘러보고 난 후 인제군에 있는 전지훈련 복합단지에 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체육시설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좀 산 위에 이게 만들어져 그렇죠. 있어서 네. 미세먼지가 없는 곳, 그렇죠. 또 네. 산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하기 진짜 좋겠는데. 여러 가지 각종 경기, 또 쉴 수 있는 공간, 네. 또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밑에는 다목적 시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가보실래요? 예, 그러시죠. 네, 예. 네. 여기 복합체육시설은 층고가 상당히 높네요. 모든 경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전문 선수들을 위한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거의 다 핸드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문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숙박도 해야 되고 또 이 훈련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마케팅을 아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가져오고 또 우리 지역만이 갖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런 그 훈련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곳 복합 스포츠 단지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더욱 발전하는 인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겨울은 어떤 색인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곳 강원도 인제에서 가족 그리고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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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눈도 오고요.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오늘도 역시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 생각나는 국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제철이죠. 바로 매생이 탕입니다. 딱이에요. 딱이죠. 딱이에요. 이 매생이가요, 제철에 딱 12월부터 2월까지 나는 아주 진기한 식재료인데요. 이 진기한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국물 요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매생이 탕과 그다음에 아주 맛있죠.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요, 후뚜루마뚜루 다 쓰실 수 있어서 밥 비벼 먹는 데도 또 아주 최고죠. 매생이 깻잎 달래 양념장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제철 매생이를 먹어줘야 이 겨울철 건강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매생이 손질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이 매생이는요, 요게 지금 굉장히 생육 조건이 까다롭게 만들어내는 식재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고요. 남도 특산물이기도 하거든요. 요 매생이는 이렇게 우리가 한철에 구입을 해서 냉동시켜서 먹는 매생이기 때문에 해동시켜서 세척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거 어떻게 세척하냐면은요, 일단 맹물을 좀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이 맹물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시면은 다 하수도로 빠져나가니까. 흘러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채를 하나 밑에다 담궈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해동을 시키고 난 매생이에다가 요 소금을 약간 끼얹어서 바닷물의 그 염도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녹여야 되겠죠? 소금물을. 그리고 나서 요 매생이를 이렇게 헹궈 주세요.
채 안 받치면 이게 너무 이게 미세하니까 다 그렇죠. 빠져나가. 이게 보세요. 굉장히 미세하다 보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번 헹궈서 건져주시면 아주 맛있는 매생이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매생이는 냉동시킬 때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서 물기만 빼고 난 다음에 네. 바로 물기를 짜서 냉동시키면 요거 1년 12달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매생이 드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근데 네. 이 매생이랑 네. 파래 있잖아요. 네, 파래. 두 개가 저는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요 있을까요? 매생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죠. 네. 그리고 가늘잖아요. 네. 파래는 요거보다 조금 면적도 있고 조금 두껍죠. 그리고 파래 같은 경우에는 갈색 녹조류라고 우리가 해조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요 매생이보다 훨씬 더 향이 조금 굵게 느껴지는 그 맛이 있고요. 네. 이 매생이는 굉장히 가늘면서도 우리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살큼하게 이렇게 퍼지는 맛이 아주 좋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생이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매생이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매생이랑 같이 짝지어줄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매생이 뭐랑 많이 잡수세요? 또 굴? 굴 맞아요. 굴 많이 예. 드시죠? 네. 그래요, 근데 탕이라서. 굴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요? 네. 우리 매생이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넓게 펼쳐지긴 하는데 이게 딱 잡아주는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를 쓰게 되면 이 감자 전분 때문에 네. 매생이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아. 그래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 감자는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약간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네. 한 1.5cm 가량은 너무 두껍고 한 0.8 정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 도톰도톰하게 그래야 이 매생이를 제가 볶아서 넣을 거기 때문에 네네. 매생이와 요 그 감자가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풀어지지 않게 이제 감자를 넣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감자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생이 맛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무예요. 무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같이 해서 준비를 하시면 사각으로 썰면 되네요. 그렇죠. 네. 이 매생이와 이 무가 그다음에 감자가 같이 삼공항이 맞아서 굉장히 국물 맛이 싱그럽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감자하고 무를 먼저 볶아야 돼요. 네. 옆에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저 매생이는 미운 사위 주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생이를 펄펄펄 끓여도 굉장히 차갑게 보이기 때문에 네. 미운 사이가 허겁지겁 먹다가 입안을 홀딱 닫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맛있기 때문에 좀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요? 안 그런가요? 장모님이 안 주시던가요? 우리 정철규 씨는 굉장히 착한 네. 사위인가 봅니다. 그렇게 되네요, 또. 자, 이렇게 감자하고 무를 먼저 이렇게 놓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생이 맛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뭘까요? 들기름이에요. 아, 들기름에 볶나요? 네, 들기름을 넣고 이걸 볶아주세요. 근데 들기름에 넣고 볶을 때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간 맞춤이 미리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간장도 미리 넣고요. 국간장으로 간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다진 마늘도 먼저 좀 넣습니다. 네. 요걸 좀 볶을게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 그 매생이 탕이 얘기할 때 어떤 네. 분들이 숙취해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이 매생이가요, 우리가 숙취해소, 그러니까 해장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콩나물이잖아요. 네, 아스파라긴산. 네, 콩나물에 많이 있는 게 아스파라긴산이죠. 네. 근데 매생이에는 이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3배가 더 많대요. 그리고 비타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생이를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천연의 숙취 해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술 드시고 나는 해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매생이가 굉장히 특효죠. 와, 또 뭐 칼슘도 많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칼슘도 좀 많고요. 야. 그래서 매생이가 영양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식품 중에 네. 하나입니다. 건강식이네요, 완전히. 예. 맛도 좋고요. 그렇죠, 맛도 그러니까요. 좋고요. 매생이를 저는 먹은 지 한 좀 볶아주세요.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 예전에는 괜히 좀 별로일 것 그랬어요? 같은데 뭔가 식감도 별로일 맛있지? 것 같고 뭔가 보기에도 좀 그런데 막상 탁 먹어보니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왜 안 먹었나 싶어요, 정말. 일단 볶아주고. 자,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네. 근데 볶는 것만으로도 향이 지금 들기름에 간장에
어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감자만 달달달 집어 먹어도. 볶아서 무하고 감자가 이렇게 살캉하게 약간 익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물을 좀 부어줘요. 네. 물은 한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선생님? 물은요, 우리가 보통 매생이 이렇게 탕이나 매생이 국을 만들 때 너무 국물을 많이 잡잖아요. 네. 그러면 매생이가 헐거워져요.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분하고, 그러니까 전분이 들어가는 감자가, 전분이 있는 감자가 탄탄하게 매생이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물은 보통 3컵에서 4컵만 부어줍니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네. 얼마나 끓여야 돼요, 그거는? 요거요. 요거는 불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집에 있는 가정용 화력으로 할 경우에는 딱 5분만 끓여도 충분하게 끓여져요. 불이 안 켜지나요? 선생님 지금 가스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옮기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선생님.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해서 상태로 한 한 5분 소끔 정도. 끓여줄게요. 네. 자, 한 소끔 끓일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불을 바꿔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좀 바꿀게요. 네. 이따가 놔주시고요. 네. 이따 놔주세요. 네. 요거 이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아우, 불조수 오늘 역할 제대로 하네요. 네, 여기 올려주세요. 네. 여기는 화력이 좋네요. 네, 화력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 소끔 좀 끓일게요. 네. 자, 이렇게 끓이고 날 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매생이 가지고 또 색다른 다른 메뉴를 또 하나 제가 준비를 네. 했거든요. 뭘 준비했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매생이 이렇게 헹궈주세요. 네. 근데 헹궈주는데 이 매생이는요 이렇게 잘 헹궈서 이렇게 놨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를 양념장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엉켜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잘 풀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요, 매생이를. 네.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길잖아요. 네. 이쪽은 이렇게 짤막짤막하니까 양념장에 쓰기가 좋겠지요. 네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게 이름이 매생이 깻잎? 요거는 매생이 깻잎 달래장이에요. 달래장. 네. 요새 달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달래 향도 좋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인절미 떡 보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네요, 진짜 또.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좀 담을게요. 네. 네, 이따가 좀 올려주세요. 네. 매생이를 저렇게 자를 수 있구나. 매생이 칼질하는 거 넣어줘. 처음입니다. 매생이 칼질하는 거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아, 그래요? 요거는 양념장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네. 그럼 달래도 있고 요게 좀 굉장히 요 깻잎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 양념장이 굉장히 방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깻잎이 좋거든요. 들어간 방부 효과가 있네요. 요거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아이고, 선생님, 네. 우리 또 처음이신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하냐 하면은요, 바로 달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달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좀 네. 이렇게 잘게 다져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래는요, 어머님들이 지금 달래가 바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달래 가지고 양념장도 만들고 무쳐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달래 향이 너무 좋긴 한데 달래가 약간 아린 맛이 좀 난다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깨끗하게 좀 씻고 난 다음에 네. 다듬고 난 다음에 칼 등으로 이렇게 알 쪽에 있는 알뿌리 부분을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살짝만. 네. 이렇게 다져주세요. 자, 그리고 다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다졌으니까 약간의 안쪽에서 즙이 좀 나오겠죠. 네. 그걸 찬물에다 좀 헹궈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달래에 아린 맛이 없어서 굉장히 맞아요. 맛있게 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달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만든 게죠, 이렇게. 네. 물로 한번 진짜 헹구면 그게 좀 빠지면서 아린 맛도 그렇죠. 사라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린 맛이 좀 빠져야 나중에 두부찌개나 두부전골에도 이렇게 달래 넣잖아요. 네. 그럴 때 아린 맛 없이 굉장히 구수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달래까지 이렇게 준비가 네. 됐어요. 저는 달래를 조금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달래 그래서 향이. 제가 레시피에는 한 100g 정도 됐는데 네. 150g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벌써 이게 지금 끓고 네, 있어요. 끓고 있네요. 자, 그랬으면 물을 4컵밖에 안 넣기 때문에 바로 요 매생이를 넣어줘야 네. 돼요. 매생이 넣을 때는 이렇게 띄어서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띄어서.
뚝뚝 손으로 떼서. 그렇죠. 그렇다고 요거를 칼로 자르잖아요. 그럼 너무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또 약간 이렇게 매생이가 이렇게 길게 쭉 올라와야 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 매생이는요, 끓일 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시간인가요 혹시? 오래 끓이지 말아요. 얼마나 정도 끓이면 될까요? 요거는 매생이 넣고 난 다음에 딱 3분만 끓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매생이가 이 녹색의 해조류잖아요. 요게 약간 갈색이 돼버려요. 너무 오래 끓이니까. 그러니까 열에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산모님은 진짜 시계 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너무 끓이면 바로 해요. 자, 그리고 매생이 아까 우리 이재용 MC께서 미운 사위 준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매생이는 뜨겁게 끓여도 차 보여요. 그러니까 매생이를 너무 오래 끓여 놓으면 그 차가운 게 도드라지겠죠. 그러니까 매생이는 오래 끓이지 않는 거예요. 딱 3분만 이렇게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맛있겠다. 거의 다 끓여졌거든요. 그럼 간 맞춤을 해야 돼요. 간 맞춤을 뭘로 하냐면 제가 아까 여기에 국간장 1큰술밖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간 맞춤은 국간장 1스푼을 더 넣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모자라는 간은 곱게 빻은 볶은 소금으로 넣는데 요거는 간을 보고 난 다음에 맞춰줘야 돼요. 맞아요. 또 뜨거울 때 넣으면 한없이 짜지더라고요. 맞아요. 자, 우리 철규 씨가 이거 보세요. 굉장히 팔팔팔 끓고 있는데 굉장히 차가워 보이잖아요. 색 때문에. 이게 매생이의 특징이에요. 이 뜨거운 걸 절 주시려고 지금. 네. 미운 사위. 조금만 되겠습니까? 요 간을 보셔야 돼요. 그래요? 간을 안 보시면 제가 지금 간 맞춤을 해서 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잘못한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볼게요. 천천히 후 불어서. 어때요? 간이 맞아요? 저는 좋은데요. 바다 향이 딱 느껴지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딱 좋을 때는 뭐냐 하면 간이 조금 싱거울 때예요. 조금만 더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볶은 소금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간을 맞출게요. 한 1작은술 정도만 들어갔어요. 매생이탕 진짜 맛있다. 뜨끈뜨끈하죠?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는 퍼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들을 먼저 드릴게요. 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훨씬 더 싱그러워 보여요. 맛있겠어. 감자하고 무가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항상 굴 넣은 매생이탕 보다가 감자랑 무가 들어갔어요. 굴보다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구수하고 씹을 때 이 감자에 씹히는 맛이 너무 일품이구나 하실 거예요. 또 입에 들어갔을 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이 바다 향이 느껴지면서 자. 이야, 감사합니다. 이 향이 벌써 좀 씻고 먹어야지. 네. 바다야. 그냥 그대로 바다야. 그렇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는 이렇게 우리 철규 씨 잡숫게 좀 두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다 지금 양념장을 먼저 할 거예요. 뭘 하냐 하면 저는 요 매생이하고 달래하고 깻잎이 들어갔을 때 꼭 요걸 넣어요. 요게 뭐냐면 양파예요. 양파. 그리고 양파를 좀 왜 이렇게 잘게 다지냐 하면 요거는 나중에 양념장으로 비벼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잘게 다져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쪽파나 대파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청양고추 하지 마시고 그냥 풋고추나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피망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도 좀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하고요. 그거는 어떤 간장이에요, 선생님? 요건 그냥 일부러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을. 그리고 국간장을 좀 섞어주세요.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진간장이 아마 5큰술에서 7큰술이다 그러면 국간장은 3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 입자가 잘 녹질 않아요. 매생이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매실청이나 아니면 물엿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의 짭짤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물을 조금 넣어서 희석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생이가 아무래도 해조류잖아요. 그래서 네. 바다 냄새 때문에 맛술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섞어요. 그리고 나는 단맛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물엿 넣고. 조금 더 넣고요. 네. 맛있어. 못 참겠어서 먼저 한술 떴어요. 아우, 그리고 부드럽고. 마지막으로 여기 참기름. 아, 참기름. 근데 나는 오래 두고 먹을 거다 그러면 기름은 나중에 먹을 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깻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걸 이제 잘 섞는데 네. 여기에 이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향도 더 좋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보관도 조금 용이하게 하려면 네. 여기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방부 효과. 네, 방부 효과 때문에 이름이 하나 깻잎이 하나 들어간다 네, 그랬었죠. 깻잎. 그래서 깻잎을 하나 준비하는데 네. 깻잎은 이렇게 딱 3장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줄기 부분 자르고 반 한 번 썰어서? 이렇게 갈아서 네. 요거를 곱게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요 깻잎 3장이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면은요. 일단 향이 좋게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방부 효과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네. 만약에 3일밖에 요거를 두지 못한다. 네. 이 깻잎 때문에 10일까지는 둘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향의 방부 효과까지 깻잎이 참 네. 좋네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네. 엄청난 맛있는 깻잎이 들어간 매생이 깻잎 달래장이 달래장.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냉장고에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숙성하고 났을 때가 좀 더 맛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우러지니까요. 요거를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비벼서 잡수시든지 네. 아니면 두부가 있으면 두부찜처럼 요거 양념장에서 하시든지 네. 아니면 제가 땡기는. 앞에다가 곱창김 이렇게 구워놨거든요. 네. 밥 딱 올리고요. 그다음에 요 곱창김에 딱 놓고 그다음에 요거 양념장으로 딱 올려서 잡수시면 네. 기가 막힌 1월 말에 이 뜨끈하게 잡수실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반찬이 됩니다. 아, 이게 너무 옆에서 좋아. 오디오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뜨끈뜨끈하니. 너무 맛있어서. 야, 진짜 뚝 떠먹었을 때 어때요? 뭐 그냥 으로 되는 건지 그런 맛. 이게 김하고 이렇게 싸 먹으니까 이것도 한번. 야,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그리고 감자가 들어갔잖아요. 굴 네. 대신에 어떠세요? 그 감자가 제대로 맛을 내요. 그쵸. 요거하고 궁합이 잘 맞네. 그렇죠. 이 매생이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감자 전분이 하기 때문에 굴보다는 훨씬 더 싱그러우면서도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가 바로 감자입니다. 이거 강추입니다. 매생이 장이 진짜 맛있는 게 그쵸. 매생이 향 나면서 깻잎 향으로 마무리가 돼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매생이장 이거 보관은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요거 보관은요, 깻잎도 넣었고, 여기에 별다른 거 넣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참기름을 안 넣었다 그러면 1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참기름 넣었다 그러면 딱 일주일만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먹기 좋은 제철 매생이 특집. 오늘의 메뉴는 매생이탕과 매생이 깻잎 달래장입니다. 먼저 매생이는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반을 가르고 얇게 썰어주세요. 무는 납작하게 썰고 대파는 흰 부분만 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감자, 무, 대파,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맛술을 넣어서 잘 볶아주고요. 여기에 생수를 부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매생이를 풀어서 3분 끓이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매생이탕 완성됩니다. 이제 매생이 깻잎 달래장도 만들어 볼까요? 매생이는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요. 깻잎은 깨끗하게 씻어서 곱게 채 썹니다. 달래는 알뿌리 부분을 칼날로 누른 후 씻어서 잘게 썰어주고요. 대파도 흰 부분을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 청양고추, 붉은 고추는 잘게 다집니다. 이제 양념장 재료를 잘 섞어주고요. 양념장에 매생이와 손질한 채소들을 넣고 다시 잘 섞어주면 매생이 깻잎 달래장 완성입니다. 입맛 살려주는 제철 매생이 요리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매생이탕과 매생이 깻잎 달래장 기가 막힙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매생이탕 먹으면서 이거 뭐 추위쯤 근데 이 겨울 언제가 하다가
달래 향을 탁 느끼면서 그래도 봄은 오지 뭐 네. 이런 거. 오. 네. 자,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정말 어머 이렇게도 먹을 수 있어 하는 특별한 생선 요리가 준비가 됐는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 생선 요리 기대됩니다. 아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눈이 오면 그 눈만으로 정말 추운지 모르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눈 오면 걱정부터 되니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눈이 제법 많이 와서 운전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